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지금 열리고 있고요. 노사가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 노동자 측의 입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상당히 좀 첨예하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어느 정도 선에서 결론이 날까요? 미리 한번 오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나오셨고요. 왼쪽으로 여러분들 낯이 많이 익으신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양측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제시안을 내놓는다라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하나 나온 게 8,110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근로자 측이 제시한 그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죠. 이게 8,110원은요. 최저임금 7,530원, 16.4% 올린 다음에 예. 산입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서 네. 최저임금이 삭감된 효과가 7.7%다. 그래서 7,530원이 아니라 8,110원이 돼야지만 지금 7,530원 올린 효과와 동일한 네. 영향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예. 플러스 알파로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3년간 노동계에서는 계속 최저임금 10,000원을 최초 제시액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알파, 10,000원 플러스 770원을 더한 금액이 예.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해 오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제 실질 최저임금은 동일한 거니까요. 작년하고. 그래서 그리고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 5% 정도 최초 제시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초 제시안은 각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이니까 이후에 이제 절충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략 제가 순간 계산을 좀 해보니까 대략 그러면 이제 확정해서 나온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을 하는 겁니다만 근로자 측은 대략 10,000원 플러스 7.7% 그러니까 대략 한 580원 정도 이렇게 대략 한 5,6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사용자 측은 물가 인상률 정도면 한 2%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도 분배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낮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득 분배 개선치 목표액이라는 게 예. 더해지는 것인데요. 그거 세 번째 거는 감안 안 하더라도 두 번째 것까지는 감안한다면 5% 정도 나올 것이고요. 네. 산입범위 영향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이렇게 제시한다면 사용자 측이 나름대로 기업 상황을 반영하되 또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최초의 안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한희 기자랑 좀 제가 중간에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김 교수님한테 첫 질문을 이걸 좀 드렸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 노동계와 사용자 측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텐데 각각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한국노총 측의 위원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었으니 올해 16.5%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한들 그게 다 무용해졌다. 말하자면 조삼모사이니까 8,110원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쌓아 올려야지 그 7,530원에서 시작하면 간극이 너무 벌어진다. 이게 근로자들의 주장이고요. 사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업황을 고려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숙박업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심지어 5% 이내로 그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근 한 2,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큰데 예. 물론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꼭 여기에 맞추겠다기보다 선언적인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렇죠. 간극을 좁히는 상황이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산입 범위 확대 효과 또 이 그렇죠. 업종별 구분이 꼽히고 있는데 왜 이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업종별로 구분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지난해에도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됐거든요. 이게 왜 쟁점이냐? 산업별로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전기 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지만 숙박업, 음식업 이런 쪽은 최저임금에서 한 30-40% 밑도는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을 한 번에 맞춰서 올리려면 너무 힘이 드니 업황이 안 좋은 데는 좀 텀을 둬서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게 이쪽은 한 20% 똑같이 인상률을 예. 적용을 하면 가격이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약간 밑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달라 이게 사용자 측의 주장인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 좀 있는 내용이거든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달라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업종별로 급여도 좀 다르고요, 수준도 좀 다르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여러 가지 영향도 좀 다를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박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테면은 채택이 안 되고 계속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론이 안 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최저임금이라는 게 예전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죠. 그래서 그것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구분하고 이런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정신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매년 어쨌든 정해왔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정해왔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꾸면 산입범위 확대도 사실 게임 중에 경기 규칙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업종별 차등 적용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갑자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로 해야지 적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 산입범위 조정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게 줘도 되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는 경기 중에 게임 규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알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사실 그 말씀도 전혀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주장을 할 때 항상 이제 명분과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이거를 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뭔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혹시 나라나 이런 데가 있는지 싶어서요. 거의 없고요. 사실은 뭐 사용자 측이 근거로 든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일부를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거였고요. 지역별로 사실은 뭐 캐나다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도 이제 감액 적용 사례나 있듯이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 사이에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그것은 뭐 임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요소는 그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감안하는 것이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별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되면 아마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것도 참 뭐 좀 그런데 박평론가님한테 하나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 같은 경우 타격이 심한 게 이제 뭐 농업, 뭐 음식밥 뭐 이런 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는 것도 아마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희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그쪽은 어차피 월급을 좁게 주는 데니까 안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오히려 인력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마침 들어서요.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준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다 같이 맞추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음식 숙박업이나 이 도소매업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종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렴한 가격에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이게 시장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 제가 그 돈 안 줘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게임의 규칙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저임금에라도 저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근로시간 단축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투잡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까 좀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 또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떤 삶의 권리, 기본적인 생활,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게 자칫하면 이 업종별 이걸 도입할 경우 기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가만히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매년 얘기가 나와도 쉽게 참 이게 타결을 보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게 딜레마인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산업별로 차등해서 적용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펼 때 이게 거의 매년 수용되지 않거든요. 수용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사측은 이걸 근거로 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의 입장을 반영한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렇죠. 봤을 때. 협상 전략을 그렇게 짜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저희가 쟁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또 지켜봐 오신 부분이라 그럴 텐데 뭐 매년 사실은 뭐 디테일 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매년 충돌하는 그 충돌 지점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쭉 보시기에 올해 최대 충돌 지점은 뭐라고 좀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7,530원 16.4%의 획기적인 인상을 할 때 마지막에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노사 의견이 뭐 물론 정권 출범 초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전국 상황을 고려한 그런 양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거는 2020년까지 10,000원 가느냐, 거기까지 갈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보다 많이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논란이 사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좀 정황 증거만으로 과잉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부도 그 최저임금 10,000원을 계속 가는데 산입범위 조정으로 이미 좀 낮췄죠. 예. 그런 것뿐 아니라 뭐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 뭐 중소기업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고려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공세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노사가 의견을 제시한다지만 공익위원이 정부가 사실 다 임명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향방은 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10% 얼음에서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평균 인상률이 7.5%인데요. 예, 예. 그보다는 좀 높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입범위 확대로 10% 정도 올리면 그게 변수가 생겼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뭐 10%보다 좀 더 고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최저임금 10,000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도 좀 사실 이미 퇴색했고 나름 노동 존중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권의 취지에 비춰서도 최저임금을 좀 획기적으로 인상해서 노동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인상률은 10%에서 그 15%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 효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하는데 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효과가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기본금만 포함을 해서 그 최저임금을 그 선정할 때 그 기본금만 들어갔더라면 금액에 손해가 없었을 텐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같은 것들, 수당의 일부 이런 게 포함이 되면서 이제 결국
인상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삼모사다. 이게 근로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사전에 나왔습니다. 예. 토대가 그 기초가 됐던 그 토대가 달라져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로자 측은 좀 더 강력한 인상을 그렇죠. 반면에 사용자 측은 이미 올해 숫자가 16.5%이니 이 수준이 너무 과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전략을 펼 것으로 진작부터 예상이 됐거든요. 아마 이 논의도 역시 끝까지 팽팽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마침 김 교수님께서 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력 이거를 예. 또 연구를 하셨다고 그래서 예, 예. 오늘 지금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게 이 산입범위 확대라는 변수가 올해 작년과 달리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긴 상황이니 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력이 아마 오늘 최저임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상여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뭐 해당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받는 사람들 물론 많죠. 2024년까지 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부터 영향을 받는데 당장 내년에는 영향을 덜 받는데 대부분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본급 플러스 중식비 정도 예. 임금 구성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대 받는 거예요. 예, 중식비가 6,000원씩 계산하면 13만 원인데요. 내년부터 10,000원 이상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10,000원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만 원일 경우가 7.7%, 예, 8,110원 내야지 동일한 효과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크게 되는 거죠. 8만 원 이상씩 낮아지는 거고 2019년에 그렇고 2020년부터 이제 그 영향은 점점 커지는 커지니까요. 거죠. 이런 영향을 감안하면 사실 중간에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서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무색해진 것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것이 일단 넘어야 될 첫 고비가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부분 때문에 좀 화들짝 놀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상여금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그 식대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연봉이 뭐 2천만 원 전후에 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일 텐데 다른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뭐 EITC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부부합산 소득이 낮거나 혼자 벌어도 굉장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보완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서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료생제가 그런데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당장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입범위 확대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적어도 중식비는 빼라. 이렇게 뭐 부칙으로 조정을 하든 시행령으로 조정하든 아니면 원래 개정안을 재수정하든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자의 악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산입범위 확대된 그 부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박 평론가님 어떻게 해요? 네, 그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에는 이제 세금을 덜 걷어가거나 아니면 재정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렇죠.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주고 덜 받아가면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될 텐데 저도 여기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부가 어차피 어려운 협상인데 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산입범위 이 논의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 그러니까 법 개정을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고 여당이 좀 더 신중하게 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걸 어떤 카드로 남겨놨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진작에 이걸 조정해서 조삼모사 논란을 일으키다 보니 일이 더 꼬이게 되고 임기 안에 결국은 이 스케줄상 10,000원을 만들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간의 이 스케줄에 대한 조급함인데 맞아요.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찌 되었든 숫자상으로는 10,000원을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실질적으로는 지원하고자 했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그렇죠. 소득은 줄어들게 하는 그러니까 선의가 낳은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손발 안 맞았어요. 이번에 특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좀 최소한의 살 권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상이라는 건 이제 저소득층, 급여가 좀 낮은 분들, 좀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더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또 혼란도 많이 일으키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사실은 뭔가 좀 달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